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지방직 대비 역시 실시간 모의고사 한번 패턴은 우리 지난번에 그 국가직 대비했던 거 같은 패턴입니다. 매번 3회 정도 하시고 뭐 풀고 채점하고 해설 강의하고 뭐 그렇게 해서 3회 정도 진행하도록. 오늘은 이제 국가직 대비 시험 친 거, 국가직 시험 친 거 있죠.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 친 거고, 해설 강의 오늘 마지막에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뭐 해설 강의 할 때 잠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국가직 문제를 보니까 우리 문제 패턴하고 비슷하다든가,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박스형 한 4-5개 정도. 평소 때 이제 비해가지고, 박스형이 조금 더 많이 나왔죠. 평소 우리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가벌병정 등장시켜가지고, 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필수 과목이 되죠.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패턴들이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 치거나 했던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웠던 시험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 그렇게 크게 못 풀 정도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문제 패턴들이 20문제 중에서 물론 이제 간단하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지문으로 가벌병정 등장시켰고, 조합형, 개수형까지는 안 나왔지만 박스형 형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뭐 일단 지금 나오는 문제 패턴은, 왜냐면 이제 변호사 시험 내시는 분들이 또 교육 시험을 또 그대로 다 법대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패턴대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해설 강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지방직도 역시 뭐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패턴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시험은 우리가 그에 막상 시험을 쳐봐야 되기 때문에 뭐 난이도를 예상하거나 뭐 출제 패턴을 예상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1번. 자, 1번 공익사업법이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익사업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손실보상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문들이 조금 손실보상 파트는 우리가 늘 좀 어렵습니다. 1번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해서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결 절차가 있으면 재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재결해서 보상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돈 달라, 이런 방식이지,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이건 손실보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지문에서 잘 나오죠. 책에서 A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저 보시면 796페이지에 12번 판례를 쓰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편입토지 물건의 보상, 그리고 지작물 보상, 자녀 토지 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 청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 항목이 되지만, 자녀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영업손실보상의 경우는 시설물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겠지만, 영업 손실보상은 이제 전체가 일체화돼서 그러니까 영업 총무 매출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단일화시켜서 하는 거지, 각각의 업장의 파트별로 영업 손실을 개별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보상금을 정하는 거 아니다. 물론 이제 휴업기간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매출액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은 전체 영업손실보상을 고려할 때 고려 대상은 되지만, 어쨌든 영업손실보상은 전체를 일체화시켜서 보상금을 정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 판례입니다. 어쨌든 없는 것도 확실히 솔직히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 최근 판례인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설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가치는 보상을 항목별로 보상을 하지만, 영업손실보상은 전체를 일체화시켜서 단일화된 보상 항목으로 정해서 정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되지, 세부 영업 시설이나 뭐 공사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뭐 휴업기간 이런 것들은 고려 사안이지, 그거는 걸 또 따로따로 영업 손실에서도 따로따로 분산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보상액을 별도로 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신의 판단했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겠죠. 3번. 그래서 맞는 질문 5. 4번. 근데 이제 우리가 요 1번, 2번, 3번 좀 낯설었지만 4번은 우리가 또 워낙 확실한 거죠. 분양권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신청해서 확인되고 결정된 다음에 분양권이 구체적인 거지, 이주대책 대상자로 해서 곧바로 분양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상대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성을 제기해서 먼저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가야지, 그거 없이 곧바로 당사자 소송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이고요. 교재 보시면 782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 데서 곧바로 분양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신청, 결정,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권 발생, 그 구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4번 결정.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4번 판례에서 4번 지문에서도 워낙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죠. 4번이 그래서 틀렸고 X. 5번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인 공익사업의 시행원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는 것인데, 요거는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행의 결과,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구조, 형태 등에 기인해서 휴업이,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공익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보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시면 78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번 판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787번 3번 판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정답이 워낙 지문이 확실한 지문이 있어서 정답률은 비교적 낮지는 않습니다. 59.1% 그렇게 되겠네요. 정답 4번. 또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조사 중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요건 다 조금 생소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조합형이기 때문에 또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기는 합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 검사권 행사해서 과세 요건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일정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 간접의 자료를 검사 조사 수집한 일련 행위는 세무조사죠.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판례가 이런 걸 세무조사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이것도 판례 사안인데 기억은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니은 세무조사가 과세 자료 수집 또는 신고의 내용의 정확성 검증에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자 목적. 우리가 국가직 모의고사 칠 때 봤던 질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본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부정 목적이 행해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는 과세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근데 밑에 보기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기억 니은은 둘 중에 하나는 O, 하나는 X여야 되는 게 조합의 배열사한 거죠. 완전 기억인데 니은이 만약에 오라 버리면 정답이 바로 1번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합상 니은은 틀렸을 것 같죠? 될 거. 물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합형이고 우리가 또 문제를 풀 때 또 그런 것도 순발력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2번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가 국세기본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간 제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한 제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이를 위반함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은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뭐 한 거야. 제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죠. 금지되는 제조사.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하는 과세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D가 또 틀린 질문이 되겠다. X.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으로 이제 정리가 됐네요. 기억니은택에서 정리가 됐네요. 리얼. 근데 이제 세무조사 결정. 이건 우리가 워낙 유명한 거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성 O로 보는 것이 되겠죠. 처분성 O. 그래서 리얼은 맞는 질문 O. 그 다음에 미엄. 그 다음에 미엄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따라서 행정조사를 할 때, 우리가 행정조사는 영장이 필요가 없죠. 영장 없이 행정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영장교부한 것 위법하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 5번 미음은 틀렸죠. 636페이지 보시면 아마 3번 판례로 세무조사, 그러니까 행정조사에는 영장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례가 나온 게 있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이 되겠다. 정답은 61.1.
자, 3번 행정상 법률관계 옳은 것이죠. 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 가입자를 특색을 이건 이제 조합원이죠. 조합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죠. 정확하게는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토지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나는 조합원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강제 가입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법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조합 조합원은 공법관계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X. 2번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맞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지으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번이 맞네. 다만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법인 사이의 관계는 사법관계예요. 징계처분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야. 그거 지문은 그렇죠. 다만 처분은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지?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특별법에서 교원 소청 심사에 불복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 수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요거는 처분이죠. 근데 이 지문은 일단 지문 자체는 보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 볼 수 없으므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처분을 볼 수 없다. 맞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학교 법인의 징계 처분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소송을 하는 거야?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이제 그 밑에 5번 있죠? 5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은 사립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 재학교의 관계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위탁 관계는 공법관계지만 그러나 사립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 요거는 여전히 사법관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아마 2번하고 5번이 아마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 득점자가 요게 틀렸는데 아마 그거 때문에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그냥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국가하고 사립학교 법인 사이에는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공법관계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법인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여전히 사법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의무교육 대상들 일단 교육에 대한 위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공법관계지만 그러나 여전히 학교 법인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는 여전히 사법관계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아마 2번하고 5번 때문에 이제 2번만 있으면 이게 O라고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건데 5번 지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최고 득점자가 틀린 이유가 아마 그런 취지 같아 보이는데 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번은 맞고 5번 틀렸죠. 3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됐을 때 이건 과원합조세 이건 우리가 뭡니까? 부당이득의 판례에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은 사법관계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요 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부당이득의 판례의 공식적 입장은 사법관계죠. 그래서 3번 사법관계인데 민사관계에 해당을 볼 수 없다. 틀렸죠? X. 4번 국가를 당사하는 법률 국가가 조항상 이거는 뭡니까? 국가가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 송호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 송호. 처분 송호니까 공법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4번 X. 정답 5번도 틀렸고요. 정답 2번. 정답률이 51.5. 자, 4번. 행정이 취소 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건 쉽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쟁송 절차에서 취소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영업행위는 뭐가 영업행위 처벌 볼 수 없다고 계속 나오는 패턴이죠? 2번 수익적 행정행위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이건 사실은폐면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신뢰보호 안 해주죠? 그래서 신뢰보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뢰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맞죠? 2번 3번 철회는 적법 요건 구비해서 완전한 효력인데 4호죠. 후발적 사유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철회의 기본 개념이죠. 4번 행정의 철회 절차는 쟁송 절차. 철회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쟁송 절차가 아니라 뭐입니까?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하고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절차가 되겠죠. 이것도 아마 취소나 철회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나 철회나 다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행사되는 거지 행정쟁송법 절차에 따라서 아니죠. 틀렸습니다. 엄격하게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절차가 진행된다. 4번 틀렸고요. X. 정답은 4번. 68.2. 저번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일러줘야 되겠다. 행정심판, 이거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이 대상이 된다 또는 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한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법을 보니까 요 고지제도가 있죠. 고지제도가 있는데 이 고지제도를 가만히 보면은 교재 보시면 516페이지 하면 올해 교재입니다. 올해 교재 516페이지, 작년 518페이지쯤 되겠다. 거기에 보면 고지제도가 있죠. 처분의 고지라는 타이틀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고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당사자니까 처분의 상대방을 우리가 보통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해관계인은 아니야. 이해관계인은 뭡니까?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한다. 이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제3자를 인근 주민도 이해관계인을 포함시키면은 뭐 할 수 있다. 절차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느냐, 행정절차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으나 그건 이제 해석론에 거치는 것이고요. 일단 조문은 고지를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 처분의 당사자라고 되죠. 당사자한테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건 아니죠. 행정절차법, 다른 책 있는 분들은 26조, 행정절차법 26조를 찾아보시면은 그 조문이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X. 요 국회 국어 문제, 작년에 국회 8권 문제가 좀 더 나뉘고 있는데 국어 문제도 국회에서 경위직 시험인가 요거 때문에 행정법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행정법 총론이 작년부터 또 새로 시험 과목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뭐 세련된 문제,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깔끔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곧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밀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직권 고지 규정이 있으나 이해관계에 대한 직권 고지 규정은 행정절차법이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X. 2번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있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고, 행정절차법 2조의 4호에 보시면, 개념에 보시면 이해관계, 뭡니까? 그 절차에 참가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2조 4호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3번.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있을 때, 요건 이제 참가시키는 거죠. 참가는 신청, 직권 다 가능하죠. 4번, 참가 못했다.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3번이구나.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사항이 있으면, 이건 뭐 워낙 유명한 거죠. 제3자도 법률사항이 있으면 원고적게 인정된다. 4번은 참가 규정이죠. 5번은 재심 청구 규정이 있겠죠? 자신에게 규책 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확정되었을 때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5번 맞고요. 정답은 1번. 조금 조문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40.9. 자, 6번 손실보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 공공필요의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이게 뭐야?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도로용지, 학교용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은 전체 공익을 위한 것이죠. 공공필요성이죠.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 요건은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1번호. 이번 재산권 보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재산권에 보면은 동산, 부동산, 모든 종류의 물건, 재산적 가치, 채권 등등등 공법관리, 사법상권이 다 포함되는 거죠. 2번호. 3번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 관행업자에게 구공유수면 매립법에 정한 손실보상충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고시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뭐입니까? 현실적인 피해가 생겨야 되지. 고시가 돼도 양식업은 실제 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여전히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죠. 현실적인 피해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매립면허 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제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교재 보시면 아마 76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7번 판례로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 내용의 판례가 지문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3번에서 틀렸고요. 이거는 몇 번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률이 조금 낮다, 그지? 4번 공익사업법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착오 등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는 공정력의 개념보다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설사 그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민법에서도 취소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래서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계약은. 왜냐면 합의는 협의치 되겠잖아. 협의치는 사법상 계약이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통해서 취소하지 않는 다음에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4번 5번 공익사업원에서 영업을 폐지 휴업하는 자는 역시 아까 봤죠. 재결 절차가 있으면 거치고 해야지 그거 안 거치고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거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5번 5. 정답은 3번. 자 7번 행정법 최신 판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징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배제시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5. 2번 징계 사유인 성희롱 관련되는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성희롱 사건이었죠.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신을 배제할 정도로 어떤 공소시효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 곧바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학 교수 성희롱 사건과 판례 사건이었죠. 2번 5. 3번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행정청 입찰 참가제한 조치는 처분성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은 입찰 참가 조치는 처분성 X 이렇게 보다가 판례가 최근에 태도를 바꿨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또 그때서 무조건 처분성 O는 아니고 나누자.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법령에 근거한 것 같으면 처분성 O. 반면 계약에 근거한 것 같으면 처분성 X. 그럼 이게 법령에 의한 건지 계약에 근거한 건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되고 사안별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다만 판단할 때 상대방이 권리 구제를 받는 게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지를 고려하자. 그런 게 이제 부연 설명이 돼 있죠. 아마 108, 109, 110페이지겠네. 11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아마 보론에 보시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뭡니까? 공법인가 사법인가 해놓은 거 있죠? 그 이야기인데 이제 행정기관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처분성호지만 공기업이 했던 입찰 참가 제한 조치에 대해서 판례가 그렇게 이제 나눠서 보고 있다. 그 질문이죠. 3번 그래서 4번 특별 사면이 있는 후 행정청이 그 이전의 범죄 사실에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됐었다는 사정이 있었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건 이제 뭐냐면은 내가 법을 위반했어. 그럼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이단 말이야. 그런데 조치가 안 내려졌어. 안 내려졌는데 그 사이에 특별 사면이 내려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위반을 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내려졌는데 특별 사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런데 입찰 참가 조치는 요때 한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야 좀 진작에 좀 했으면 뭐 했을 거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특별 사면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위반은 했는데 아직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 사면이 내려지니까 좀 진작에 빨리 좀 했으면 내가 특별 사면의 대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늦추는 바람에 입찰 참가 조치 뒤에 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하는 거지.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책에 보시면 어디 있더라 이게 행정법 공법상 계약인가 거기 아마 있을 것 같아. 공법상 계약. 교재 보시면 48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나온 481페이지나 2페이지쯤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공법상 계약의 맨 마지막 판례로 있었죠. 특별 사면이 있은 후 행정청이 그 이전의 범죄 사실에는 입찰 참가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진이 그잖아. 법을 위반해서 좀 빨리 해가지고 뭐 했으면 입찰 참가 조치 했다면은 그러면 특별 사면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미루는 바람에 특별 사면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조치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 거죠. 또 비교 취업 판례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7번도 63.6. 자, 8번. 무효 취소 구별에는 학설과 판례 태도. 뭐 쉬운 문제죠. 중대설은 중대한 하자. 중대명백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죠. 통설판이지만 너무 좁힌다는 단점이 있고요. 3번. 조사의무설은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설이지만 명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고려하자라는 게 이제 학설 이야기죠. 4번 명백성 보충 요건서는 기본적으로 중대설이죠.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 같이 했을 때는 명백성을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맞죠? 통설인 중대 명백성보다 무효의 범위를 좁힌다, 넓힌다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대 명백설이 현재 통설과 판례 입장이지만 최근에는 명백성 보충 요건서의 지지를 많이 얻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중대란 요소, 그러니까 명백이라는 요건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것보다는 필수 요건이 아니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효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비록 소수설이지만 국민한테 유리한 소수설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당과할 때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날 겁니다.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주장하는 교수님이 출제에 들어가면 자기의 견해가 통설인 중대 명백서보다 어떤 점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장점이 있는가, 요거는 지문을 한 번씩 등장시킨다고 했죠. 그게 요 지문이잖아. 그래서 명백설보다는, 중대 명백설보다는 무효의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무효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민들 권리 구제가 더 쉬워지잖아.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근데 좁힌다. 틀린 거죠. X. 또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꼭 학설 이야기니까 보시고. 정답은 4번. 이거는 학설이지만 지문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시고. 자, 정답은 4번. 9번. 행정 절차법과 관련된 판례 내용이다. 틀린 것이죠.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여부를 명시하면 되는 것이고, 알 수 있는 정도에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안 알려졌다면 하자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사후에 알게 됐다 해서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거죠. 2번. 공무원연금, 키워드는 퇴직연금 환수 결정이죠. 이것도 뭐 계속 봤던 질문들이죠. 법령상 확정된 의무 부과이기 때문에 뭐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신의칙에 어긋난 거 볼 수 있다. 틀렸죠? X. 정답은 이번에 또 우리가 모의고사 하는 데서 여러 번 봤던 문제죠. 3번. 식품위생 지위성계 신고 수리할 때는 종전의 영업자한테 뭐예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거죠? 3번 5. 4번. 신청에 대한 뭐 블라블라블라 했지만 마지막이죠. 신청에 대한 거부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질서 9번은 정답은 68.2. 10번. 법령 문제만 나오면 특히 여러분들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다들 뭐야? 블랙홀인가 왜? 48.5다. 한번 봅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맞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과태료 재판은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 못 합니다. 항고, 재항고했을 때 불복을 하면 항고할 수 있죠? 항고, 재항고했을 때는 여전히 집행 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 정지 효력이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X. 자,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유용 볼라볼라인데 자료 제출 요건데 행안부 장관은 아니고 누구? 검사가 나오니까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권한자가 나올 때 질서 위반이 저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뒷파트에 보시면 자료 제출 요구. 그러니까 보통 행정절차법은 행안부 장관이죠. 정보공개법도 행안부 장관이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부 장관이었다가 보호위원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은 누구였지? 공무조정실장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권. 아마 그래서 제일 뒤쪽에, 그래서 아마 제일 뒷파트에 나와 있을 것이다. 5천. (667페이지) 교재 667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보칙 파트에 나있죠. 다른 책에 있는 분들은 질서 위반이 51조 조항에 보시면 저 뒤에, 그래서 이거는 뭐야, 법무부 장관 괄호고 행정안전부 장관 X 제가 그렇게 좀 강조를 해놨죠. 제일 위에 보시면 장님께도 아마 페이지 같은 거 667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제일 위에 조문 있죠. 그거 확인해서 보시라. 그래서 이거는 2번 틀렸고요. X. 3번.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과태료 앞을 가두는 거죠. 근데 가두는 데에는 구류는 형사처벌이고요. 감치라는 일종 이게 보통 이제 질서벌은 과태료를 주로 말하는 이야기인데 가두는 질서벌, 여기 이제 감치처분이죠. 그러니까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나 감치처분할 수 있죠. 또 같은 페이지 보시면 있을 겁니다. 667페이지 밑에 보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감치처분이죠. 6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감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치, 낫, 구류라고 되어 있죠.
구류는 형사처벌이고요. 감치처분은 물론 또 가두기 때문에 자유형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형사처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감치라고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사에 해당될 때 구류가 아니라 감치처분하는 거죠. 틀렸고요. 4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를 쓰는 이건 이제 60일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거. 10일, 60일, 14일 숫자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사안. 정답은 4번. 10번의 정답 4번 48.5. 11번 행정법 해석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석유 수급과 석유를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급하는 경우에 석유 환급금 부과 환급의 실질에 비춰보면 환급금 산정 기준 규정을 해석할 때는 조세의 부담금. 그러니까 환급금도 결국 이제 우리가 금전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조세 관련되는 법률의 해석 원리와 동일해 주는데 이건 헌법 판례거든요. 헌법 판례인데 한 번 정도 봐두시고 1번 2번 건축물이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다면 이 건물로 인해서 인근 토지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일조이익이나 조망이익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사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공법상의 적법한 건축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조망권 침해나 이런 것들은 또 사법상의 법률관계죠.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별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야 나는 적법하게 건축 허가 받아오고 건물을 잘 지은데 뭐가 문제냐. 근데 적법한 건축 허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조 이익이라든지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법상의 분쟁이죠. 사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적법한 건물을 지은 사람은 나는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사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 139페이지. 작년 교재는 추록에 있습니다. 추록에 있는데 이제 판례를 추가해서 넣는 것이겠죠. 그래서 139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13번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일조 방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을 때는 말 수 있지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공법상의 적법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해서 사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없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작년 변호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X 정답 2번 3번 손실보상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례 사용한 권리 이것도 뭡니까? 손실보상 관련니까 공법상의 규정이 없으면 뭡니까? 아까 공법상 규정이 없으면은 뭡니까? 비슷한 공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기준 유추 적용해서 그걸 산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판례가 최근 판례죠. 최근 판례가 되는데 교재 보시면 1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3번 판례로 되고요. 작년 교재는 추록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판례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4번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 처분했을 때 인정되는 사용료 부과처분 같은 침익적 처분이죠. 그 침익적 처분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로 일반 재산에 됐을 때 용도 폐지되기 전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는 소멸되어 더 이상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일대 사용료 부과처분했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일반 재산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용료 부과는 할 수 없다라고 본 거. 4번 맞는 질문이 됐고요. 5번 이거 날짜 계산 특별 규정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베이스는 민법이죠. 베이스는 민법.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판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됐고요. 정답은 2번. 조금 지문들이 생소하죠? 아마 정답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것 같다. 12번 A공사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했죠. 그런데 해당 사업직에 고전한 갑은 A공사의 이주대책 선정 신청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그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했다가 다시 선정부가 2차 거부권을 받았죠. 옳은 것. 1번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발송한 시점. 이건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거죠. 우편이라 하더라도 뭐한 겁니까? 효력은 도달될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도달주의가 되잖아.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발송한 때다 틀렸죠? 도달된 시점이죠. 1번 X가 되었고요. 2번 과거 이주대책 대상 과거 이주대책 선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더라도 임의로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 가능하죠? 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신청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철회하는 거 가능하죠?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없다. 이따 봐야 되겠네요. X. 3번 갑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실질적인 요건 하자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갑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 이제 보통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잘못됐지. 그럼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 처리 어떻게 합니까? 보완 요구죠? 근데 이제 보완 요구인데 내용을 봤더니 명백히 내가 그러니까 신청인이 착오했다는 걸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근데 명백히 착오죠?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행정청은 네가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신청이 뭐야?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겠다? 신청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완을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요 지문은 이것도 올해 교재에서 아마 추가된 것 같은데, 교재 보시면은, 이건 4인의 공법행위의 그 파트의 지문 아마 보완 요구하는 것인데, 4인의 공법행위 파트가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다. 신청 신고에 됐죠. 198페이지 보시면, 198페이지 보시면, 요건 이제, 요 판례는 아니지만, 그거와 같은 취지죠. 그래서 198페이지 보면 2번 판례의 꺽쇠 1번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행정 절차법 그 내용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보완 요구를 해야 되고요. 보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를 하면 이건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가 되겠죠. 이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 4번 A공사의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실체법 선고림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이 거부됐을 때는 뭐입니까?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송을 통해서 먼저 다퉈야지. 곧바로 뭐야?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또 틀렸고요. X. 5번 갑이 1차 거부 처분에 다투지 않는 이상 2차 거부 처분은 갑의 권리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게 아니므로, 그러니까 반복된 거부는 뭐입니까? 거부 처분마다 처분성 오로 본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2차 거부 처분도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X. 정답은 3번. 또 정답이 조금 낫다. 손실보상 파트가 조금 어려워합니다. 42.4.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손실보상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네요. 자, 정답은 3번. 13번 행정의 실효송악보수다. 옳지 않은 거죠.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 키워드 인도죠. 인도는 대체적 자기만이기 때문에 대집할 수 없다. 뭐 아주 유명한 거죠. 2번 한 장의 문서에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 각각 요건을 충족된 걸로 보는 거죠. 원래는 철거명령과 개고가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한 장의 문서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위법하다 한정할 수 없죠. 각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고. 2번호 3번 요거는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죠. 반복 부과에도 이중처벌 아니다. 고약이고요. 3번호 4번 세무조사 결정 또 나왔죠. 이거는 최근에 행정조사 문제로도 나오고 행정행위 문제로 나오고 또 뭐 실효송악분 다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4번 5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에 해당될 때 각 질서 위반 행위에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 이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행위가 경합, 키워드는 경합이죠. 경합은 행위 자체가 둘 이상이라는 걸 당연 전제이기 때문에 각각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한 과태료 2번. 이건 이제 형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우리 형법 규정을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행위가 하나다, 여러 조물이다.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부과돼 제일 중한 과태료. 앞에는 맞아. 근데 이제 뒤에가 틀렸죠? 뒤에. 경합일 때는 각각 부과합니다. 각각 부과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뭐 다른 법이 이건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5번. 이것도 제가 변호사 문제에서 나왔던 정답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60.6. 자, 14번 국가배상법 불법행위로 된 서명이죠. 옳지 않은 것. 공무원 포함한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공무원은 널리 공무를 수행한 사람, 공무수사 사람도 다 포함되죠. 2번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 포함되죠. 3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법의 규제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미니급 젤리가 수입 유통돼서 먹던 아동이 질식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부담해야 된다. 틀렸죠? 이건 뭐였습니까? 고의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면 고의과실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잠시 있었으나, 근데 실제 사안에서는 이거 뭐야? 미니급 젤리 사건에서
고의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국가배당 책임이 부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번 틀렸죠. X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공모에 대한 전보 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히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해당 전보에서 불법인 구상할 수는 없다. 이건 이제 어떤 판례 생각하면 됩니까? 오비락 사건, 그죠? 내부 고발자가 동사무소로 그러니까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내부 고발했다가 동사무소로 전보 발령이 다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불법 행위를 구상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 판례 있었죠.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내부 고발자 사건이 있었죠. 그 판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서 맞는 질문이고 5번 손해는 적극 소극 다 들어가죠. 재산 비재산 다 들어가. 손해배상은 비재산적인 법익도 들어가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 14번 57.6 15번 행정법 관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출생신고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기완결적 신고죠. 시효성신고는 자족적 신고로 평가되죠. 2번 행정절차법 40조는 자족적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에 신고 규정이 있지만 그건 자족적 신고를 말하는 거죠. 행위요건적 신고는 아니고. 그래서 세 가지가 동의어라고 했잖아. 자족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절차법 우리가 처신입행지잖아. 처신입행지인데 그 신고는 자족적 신고를 말하죠. 교재 보시면 207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박스로도 나와 있고 207페이지 보시면 뭐입니까?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이 있는 건 뭐만 있지? 자족적 신고는 명문 규정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상 신고, 자족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셋 다 동의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오시면 됩니다. 파이널 특강 들었던 학생들은 뭐입니까? 파이널 특강 했을 때 그 자료 나간 거 있죠. 그거 보시면 이제 도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올리면 돼. 같이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X. 3번 건축 신고 거부. 이건 건축 신고는 자족적 신고이지만 거부는 처분 성호로 판례 그렇게 보고 있죠. 3번으로 4번 사인의 공법에 대해서 민법 비즈니스 무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3번으로 5번 이건 키워드 납입고지죠. 납입고지는 국가가 국민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납입고지서 내면은 시효가 간편하게 중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행정법의 특별한 시효 중단. 이거는 공법, 사법 불문하고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정답은 2번. 15번 56.1. 16번 다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광업법 이거 또 나오네. 그죠? 문제를 오늘 하다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요거는 민법 규정 원칙적으로 적용되죠. 가는 맞는 질문. 고의과실은 법률 사실로서 외부적 형태. 법률 사실은 맞는데 내부적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그러니까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게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게 용태죠. 용태는 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심리상태. 고의과실은 내부적 용태잖아. 외부적 용태는 그 심리상태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겠죠. 행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 용태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트리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을 구분하는 게 트리노트가 있었죠. 트리노트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용태는 다시 내부적 용태, 심리 상태, 고의라 과실, 선의악의는 내부적 용태고요. 외부적 용태는 그런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적 용태는 행위죠. 행위는 자기 부작인데, 근데 이거는 고의 또는 과실은 내부적 용태죠. 그래서 나는 틀렸다. X. 사인의 공법 행위와 사법 행위는 외부적 용태에 해당되므로 까지는 맞죠? 외부적 용태는 맞지만 그러나 효과는 다르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공법적인 효과, 그리고 사법행위는 사법적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외부적 형태까지는 맞으나 법률 효과는 다르죠. 공법적 효과, 사법적 효과 다르기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X. 사인의 공법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가 불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회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라는 맞는 질문.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가와 라. 정답은 3번. 자, 17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이죠. 법령의 규정에서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 취소하면 그것도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 취소하면 그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되겠죠. 요건 행정심판법의 조문 문제로 한 번씩 등장하죠. 2번 위원회는 의무행심판의 청구가 유효했던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하거나 처분을 하는 건 처분 재결이죠. 처분할 걸 명한다. 처분 명령 재결이죠. 의무행심판은 처분 명령 재결도 가능합니다. 2번 3번 위원회는 직권에서 심판 청구의 대상에 대한 처분 부적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다. 아니죠.
청구 안 한 건 안 됩니다. 불고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처분 부적 외에 대해서 재결은 못하죠. 물론 이제 뭐 할 수는 있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게 좀 뭡니까?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이외에도 재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거가 헷갈리면 안 되고요. 3번 틀렸고요. X. 4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은 행정심판은 단심이죠. 재심판 청구 안 됩니다.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4번호. 정답은 3번. 17번 점 3번 65.2. 18번이 폭탄이구나. 19.7 보자.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국가배상 다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만. 자, 1번 볼까요? 옳은 것이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위한 경우에도 위반의 피해가 생겼을 때는 국가배상 책임이 진다. 기억은 틀렸잖아. 뭐 한 거야? 공무원의 직무는 뭐여야 돼? 공무원의 직무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도 보호하기엔 취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 근데 뭐야? 공공 일반이나 내부 질서 위한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배상 책임 인정이 되지 않죠. 거기에 개인의 이익까지도 보호하기엔 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저거는 기억 틀렸죠? X. X니까 1번, 3번 탈락. 니은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한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관리 등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A 주식회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때 서울특별시는 설치관리자죠. 그리고 지자체는 기초지방자치는 비용부담자. 우리가 서로 다를 때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뭐야? 둘 다 책임지죠. 누구 만진다. 누구는 지지한다. 이건 틀린 지문의 기본 유형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X. X니까 그럼 정답은 2번이네. 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 기억을 지문을 잘 안 읽었구나, 그지?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X. 서울특별시도 배상 책임 설치관리소 책임지는 거죠. 그다음에 D가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해서 국가배상 심의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지휘 위반이 좀 부족하고 권리익의 구체적인 손해를 받아. D가서 맞는지만 이거 뭐야? 홍준표 사건이었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요거는 판례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불법 행위는 맞아.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이 필요한데 입증을 못했다. 그래서 결론은 부정이 됐죠. 그래서 입증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에 대한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었죠. 그래서 일단 불법 행위는 인정된다. 권한 없이 이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해당되지만 우리가 손해배상 인정받기 위해서 공직, 집고, 위, 손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실제는 입증을 했다 못했다? 입증을 못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결론보다는 위법하다는 것만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손해 발생을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입증이 됐다 안 됐다? 입증을 못했대서 결국은 배상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 724페이지 오래 그죠? 작년도는 726페이지쯤 되겠다. 그게 맨 마지막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쟁점이 손해배상의 쟁점도 있고 행정소송의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라.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 쟁점에 보니까 거기에 2번 있죠? 2번에 보니까 꺽쇠 1번에 보니까 그 원론적인 지문이 있는 것이죠? 그걸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디귿서 맞죠? 소방공무원 요거는 뭡니까?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망 사건 똑같은 거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현저하게 합리성 이래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는 뭐하고?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경찰 공무원의 직무유기, 소방공무원의 직무유기 이게 기본적으로 재량이긴 하지만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뭐야?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리얼 X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정답률 왜 이렇게 낮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나? 뭐가 헷갈렸냐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9번 국가공무원인 갑은 공무 수행을 해서 자기 소유의 승용차에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여 을에게 전치사주에 상해 입혔다. 옳은 것 말 모두 그런 것. 자,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전자 맞죠? 자기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자배법상의 운전자는 맞죠?
그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운행 지배가 있죠. 공용 차량 같으면은 뭐 국가가 운행 지배 이익이 있지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지만 요거는 개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전자는 갑이죠. 기억 맞고요. 니은 국가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운행자는 공용 차량 같으면 국가가 운행자야. 그러나 개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것 갑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갑은 피해자 을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상관없이 자배법상의 책임이죠.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은 뭐야? 고의 또는 중과실과 경과실을 나누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에 있는 자동차 자배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 그리고 경과실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갑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는 갑은 피해자 을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을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됩니까? 개인 소유 차량이지만 뭐 하다가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직무집행관리에서 인정을 했죠? 국가배상 책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 맞는 지문. 요거는 자배법 이야기는 이것도 잘 나오지는데 변호사 문제 모의 시험에서 한 번씩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 나오는 수정도 운동만 보시고 우리 저 뒤에 보시면 보론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보시면 영조물 책임 바로 직전에 보면 그 보론으로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상에 관계해가지고 그 앞에 보론으로 요약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것도 정답이 조금 낮다. 그죠? 24.2 20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수용유사 침해적 이론에 의하면은 이건 뭡니까? 다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뭐가 없을 때야?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논의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야? 적법 그러니까 적법하고 이제 위법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용유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은 위법하고 유책이죠. 위법하고 유책. 요게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를 구성하느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적법, 무책. 적법, 무책. 요거는 우리가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인데 수용유사 치면은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해. 그런데 고의과실은 없는 무책이죠. 위법, 무책. 여기 이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죠. 그럼 수용유사 침해 이론인데 근데 이거는 뭐야? 얘보다 상태가 좋은 적법 무책도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얘보다 상태가 안 좋은 위법 무책은 수용과 유사한 침해이기 때문에 굳이 보상 규정이 없어도 관련 규정을 뭐해서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의 논리죠. 그러니까 얘보다 상태가 더 좋은 적법 무책도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얘보다 상태가 안 좋은 위법 무책은 동일하지만 위법하니까 요건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법한 사항이지만 규정 없어도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의 논리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한동안 시험 문제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요 구조를 된 거죠. 그래서 1번 질문 그 이야기입니다.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면 국가 기타 공권 육체가 위법하게 공권력 행사해서 침해하고 그 효과가 실제 수용과 다름이 없을 때는 적법한 수용인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요게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의 논리죠. 1번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직 분양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 예정 통보 및 공고에 따른 택지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급 조건에 강행 복귀했을 때 요건 이제 아직 분양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야? 예정 그 신청을 하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정 통보나 분양 공고에 있는 공급 조건이 뭐한 거야? 내가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지정을 받고 싶은데 근데 이게 뭐한 것이야? 이게 법을 위반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내가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분양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함이 있죠. 법적 불안성이 있을 때 그때는 요 공급 조건도 무효하게. 그러니까 요 공급 조건 규정에 따라서 내가 신청 결정을 받으면 이제 구체적인 분양권을 발생했는데 공급 조건 자체가 이게 뭔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내가 신청하면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조건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 5. 3번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을 하는 거죠.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보상하는 거니까 3번 맞고요. 5. 4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적용돼서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 범위에서 적법으로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 수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는 적법성 인정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뭡니까? 남해 군수가 뭡니까? 골프장, 그러니까 고급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뭐로 알고 보면 개발 사업자의 사적인 이익인데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인데 뭐로 포장된 거예요? 공익으로 포장된 것이죠. 근데 이제 공익보다는 개발업자의 사익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남해 군수 골프장, 고급 골프장 리조트 사건 거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5번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 취득서가 완성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토지가 하청구역에 편입돼서 국가에 소유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점유 취득서가 완성이 되었어. 근데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를 안 넘겼죠. 그런데 등기를 내가 이제 내 명의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이제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땅이 수용이 돼버리죠. 그러면 실제 이제 내가 등기를 신청해서 명의를 넘겨 이미 점유취득서가 완성됐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야. 점유취득서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됐을 때. 그냥 수용이 됐는데 근데 이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이거네. 등기 명의가 넘어갔어. 다시 실제 소유자는 갑이야. 실제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취득을 했어. 그러니까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고 점유취득을 했죠. 시효가 됐어. 근데 이제 점유취득 시효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 이야기야. 이건 그냥 좀 편하게 들어요. 아주 전문적인 변호사 모의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건데 점유취득 시효를 가지면 이제 을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거든. 가지고 되는데 근데 아직 대신 이제 갑한테 소유자의 명의를 내한테 넘기는 등기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는 채권적인 지위가 있어. 근데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 이 땅이 수용이 돼버렸죠. 수용이 돼버리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공적 장부상으로는 누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갑은 토지 소유자인 갑은 국가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서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등기 명의를 이전해야 구체적인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라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지?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지만 명의가 등기 부상의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 수용이 되면 여전히 공적인 장부상으로 명의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이기 때문에 갑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5번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손실보상 문제는 이게 사실 손실보상은 문제가 나올 때 강론성 지문이죠. 그러니까 강론에 해당되는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봅시다. 34.9. 오늘 또 손실보상 관련된 문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평균이 조금 낮습니다. 51.59가 됐고요. 최고 득점자는 90점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유송이. 그 다음에 차점자는 85점 받은 사람이 배민기. 그 다음에 80점 받은 사람 하나, 둘, 셋, 네 사람이네요. 김예인, 최윤주, 그 다음에 이채원, 그리고 조재욱 이렇게 네 사람이 80점 3위가 되겠네요. 예, 지금 30분이니까 10분 정도만 쉬셨다가 40분부터 20분간 이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